쏟아지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에게 폭언을 한 정황이 담긴 음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기가 막혔어.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모르겠어? 말 좀 해라!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했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새로 공개된 것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를 모두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녹취까지 이어서 들었는데 정말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이번에 주진우 의원실이 새로 공개한 녹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사람한테 말을 하기는 좀 그런 얘기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시각이 또 문제인데요. 밤 10시 25분에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녹취한 이제 보좌진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 기사에 대해서 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많이 보였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현주 부대변인, 오늘 공개된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저렇게 뭐 소리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검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뭐 설령 본인과 업무와 관련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직원에게 할 때도 그 직원의 업무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뭔가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누가 보더라도 갑질을 하는 것 같은 저런 고압적인 말로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 후보자로서는 이런 녹취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본인들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또 설득하고 또 해명하고 또 사과하고 사죄하는 그런 좀 낮은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관련해서 뭐 밤 10시 넘어서 이런 전화가 왔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밤 10시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퇴근 시간 이후인 것이고 아무리 급한 업무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늦은 밤에 전화를 해서 소리 지른다는 것 이것은 또 어느 정도 갑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사실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을 좀 돌아보시고 관련돼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좀 더 사과하고 그리고 해명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폭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인턴이 녹취가 더 있다. 내가 추가로 공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언론과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 보도 나가고 이 후보자가 사과하고 싶다. 이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전해 듣기로는 걔가 누구였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들었다. 내 이름도 기억을 못하면서 대체 뭘 사과하겠다는 건지 그러면서 폭언을 쏟아낸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준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게 녹취가 더 있나 봐요. 공개할지 말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상황 같네요. 네. 제가 보기엔 거의 매일 한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국회의원을 12년 했는데 매일 했다면 예. 뭐 수천 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녹취가 예. 네. 지금 장 위원장님께서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당사자라면 아니면 내 자녀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저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없던 일이나 다시 한번 그럼 잘해보십시오. 과연 그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갑질이라는 그 정의에 맞지 않아요. 이건 갑질이 아니라 그냥 폭력입니다. 폭력. 때린 것보다 사실 더한 거거든요. 저는 저런 분을 3번 국회의원 하도록 공천해준 저희 당도 좀 유감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한 일은 아니지만 예. 저거에 저런 정말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런 분을 지금 우리나라의 장관으로 그것도 700조 원 예산을 주무르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삼아서 그럼 저분 부하 직원들 또 저런 일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이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지만 어제는 이 소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혜원 후보자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인데요. 오늘 후보자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답을 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가족들끼리 차용증 쓰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혜원 후보자가 강남에 위치한 꽤 비싼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청약에 당첨돼서 살면 그게 뭐 무슨 문제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또 논란입니다. 일단 장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일단 전세 계약을 맺은 집이 있었던 건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부모와 함께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가 그 결혼을 한 상태인 장남을 함께 세대원으로 하면서 청약 가점을 맞췄다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진 건데 구조영 부장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청약에 당첨돼서는 안 되는데 위장으로 당첨이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위장 전입은 들어봤지만 위장 미혼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위장 미혼. 네, 예.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결혼식을 치른다거나 아니면 그 결혼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혼인 신고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라는 것을 이 공적 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부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하는데 예. 그런데 혼인도 하고 함께 살 전세집을 구해서 전세 계약까지 한 아들이 부모님의 어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혼인 신고를 1년 가까이 미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아파트 청약이 그렇게 절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리고 위장 미혼이라는 것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지금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저 꼼수에 우리가 떨어졌구나.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만약 아파트 청약을 한 것이 밝혀진다라면 그 당첨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관계 당국에서는 면밀히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여선홍 부대변인 또 이런 부동산 관련한 곳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후보자 쪽에서는 뭐 전혀 부당한 일은 없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 알려지기로는 장남이 주말에는 와서 같이 살았다 이런 주장도 한다는데 하지만 좀 납득은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혜원 후보자의 해명을 들었는데 해명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해명에서는 장남이 평일에는 세종시에 근무하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고 주말에는 올라와서 서초에 있는 집에서 자기와 함께 거주했다. 근데 이분은 결혼한 분이에요. 용산에 집이 있고요.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장 전입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교란 행위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노부모를 이렇게 위장 전입해서 청약 가점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부양 가족 수를 늘려서.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직계 비속을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예.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누구나 다 이제 분가했구나.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직계 비속은 특별히 이제 정부에서 점검 대상이 약간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국토부에서 이 부정청약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위장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정황상으로는 위장 전입이 매우 좀 확실해 보이고 예. 만약에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이것을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맡긴다면은 그냥 이거는 공급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줍줍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줍줍 아파트가 나오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러한 부정으로 청약에 당첨돼서 정부가 취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 이 아파트도 이제 그 취소가 되면은 이 줍줍이 나오는데 이 줍줍이 나오는 금액만 지금 이혜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36억이었는데 지금 근처에 있는 시세가 80억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예, 게. 한 지금 이제 40억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혜원 후보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나온까지 해명은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장 전입을 인정한 것처럼 돼서 이거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지금 국토부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청약 가점을 맞추기 위해서 결혼한 상태인 장남을 그냥 미혼인 상태로 본인과 함께 세대원으로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점수를 좀 따져보니까 무주택 기간 점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약 가입 기간 있을 테고 또 부양 가족 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 한 명이 빠져도 점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장남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당첨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의 분석인데요. 호준석 대변인,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장남이 꼭 필요했다 이런 정황 같아서 더 의심을 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평생을 제가 보기에는 그 불법과 편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그런 정치 인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예.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분이 사는 부동산은 영종도 땅도 그렇고요, 응봉동 상가도 그렇고 사기만 하면 좀 이따 이제 3배씩 막 이렇게 오릅니다. 그런데 가족회사, 남편의 가족들이 투자한 그 회사는 이 이혜훈 후보자한테 고액의 후원을 하고 그 회사는 주로 관급 사업들을 수주하면서 30배 매출액이 오르고 막 예.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파트도 자산이 뭐 100억 가까이 있는 분이 네. 반포의 저 로또 아파트를 저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그걸 당첨받아가지고 또 수십억 차익을 내고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 700조 원 예산을 주무르게 되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청와대가 예. 그냥 예산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저기를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라는 건데 기획예산처를 저렇게 약점까지 잡힌 사람이 저기서 예산을 주무르게 된다면 그건 우리 국민들한테 다 우리 국가와 국민들한테 해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 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국갤럽에서 국민 여론조사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냐 물었더니 적합하지 않다가 47%,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적합하다고 답한 건 16%에 불과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김상욱 의원도 부적절한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청문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기류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사실 지금 진영 내부에서도 꼭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처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 사실상 뭐 여권 진영에서도 충분히 능력 있고 또 유능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을 데려왔어야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그리고 내란에 대한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정한 반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도 상당히 또 겸허하게 또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관련법상 보장되어 있는 청문회 절차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론이 악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도 어쩌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를 잘 하고 또 청문회에 나와서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후보자가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판단은 정말 오롯이 국민들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9일에 청문회가 치러진다고 하니까 한번 그때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